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날씨가 연일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하는 그런 계절인데요. 자, 화재 등 안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요. 또 건설 현장을 지날 때 조심조심해야 할 사회적 환경이죠. 자, 북한은 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대성공을 외쳤고요. 국제사회는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재도 또 더해집니다.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지키고 누리기에 불안한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좀 정책과 공약을 내고 경쟁하나 싶었던 대선판. 자, 여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인물의 사망이 악재로, 또 야당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요, 이 배우자 김건희 씨가 기자와 통화했다는 7시간 녹취 공개 예고로 또 악재. 자, 다시 네거티브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는 시점입니다. 자, 시사본부에서 팩트에 입각해서 합리적으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의 가치는 진실, 그리고 국민에게 어떤 실익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도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2부 10분 인터뷰, 이재명 후보 캠프에게 불만을 노래해달라는 나가수의 기획자, 쌀집 아저씨, 바로 김영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홍보소통본부장과 대선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경제본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여러분과 점심시간을 함께하는 이 최영일의 시사본부, 애청하고 있다 답변해 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5분께 제 따끈따끈한 신간, 불을 만드는 경험의 힘 개별 발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자, 입이 점점 커지고 있는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 먼저 보죠.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지금 이제 공개한다는 예고가 나와 있는데 법적 대응을 했습니까? 한다는 겁니까? 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한 인터넷 매체 기자의 통화 녹음 파일 공개가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제 이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고요. 네. 이 기자가 그러니까 지난해 한 10여 차례, 20여 차례 이 정도를 통화를 하면서 총 7시간에 걸쳐 김 씨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음된 음성 파일을 보면, 내용을 좀 보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아니면 조국 전 법무장관 검찰 수사에 대한 얘기, 윤 후보 처가와 수십 년째 법적 분쟁을 벌여온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뭐냐면, 당사자 간 통화 내용을 좀 몰래 녹음한 다음에 상대방 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하는 경우는 헌법상의 음성권 또 사생활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선거 시점에 제보 형식을 빌려서 터트리는 정치 공작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이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넘겨받아서 방송을 준비 중인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 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신청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런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 통화를 녹음한 기자 측은 기자 신분을 밝힌 채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네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위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라고 전제할 때는 6개월 동안 20여 차례 통화니까 상대의 신분을 속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장시간 통화를 하기는 또 한계가 있지 않을까 궁금증도 있는데, 우리 오창석 평론가님, 이 국민의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그 내용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걸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일단은 반대로 생각하면.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해당 관련된 방송에 나간다는 기사가 나간 후에 일종의 지라시 버전으로 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는 막 돌고 이랬어요. 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진실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죠. 그 기자와 보도하기로 한 해당 매체의 프로그램 그리고 김건희 씨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현재까지로서는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상황이 좀 불편한 내용이 분명히 담겨져 있을 것이고 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희도 방송하면서 얘기하는 톤이나 말투 그리고 그냥 사적으로 대기실에서 얘기하는 말투와 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김건희 씨의 일반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일반적인 것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에게 어느 정도 치명타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다만 김건희 씨 입장에서 그 신분을 밝혔다라고 했었던 해당 기자에게 배반감은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적인 통화를 몰래 녹음했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사인간 또는 그 법적으로 이 해당 현장에 있으면 녹음을 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김건희 씨는 그 기자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 있으나 그 기자는 이 보도가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보도의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한 상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입막음 되기보다는 그냥 방송이 방송대로 되어서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을 것이다. 너무 신변 잡기식의 그리고 그 사람의 사적인 것을 억지로 캐내서 보도가 되고 흔히 말해서 모욕을 주기 위한 보도로 끝난다면은 오히려 더 큰 역풍이 불 겁니다. 오히려. 그 해당 매체, 해당 매체와 해당 기자에게. 그런데 보도가 된 이후에 국민들이 봤을 때 이런 평소에 사고관을 가졌었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또 다른 영향이 있을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모두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게 또 굉장히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양쪽에 있는 게 일전에 이미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이제 사적 통화에서 가족 간 통화에서 형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 이거 들으면 아마 대통령으로 뽑을 국민 없을 거다. 이 야권에서 공세를 하고 이거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실제로 김재원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아침에 바로 언급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공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부분은 이제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불거졌던 내용이고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를 치르면서도 많이 알려졌던 내용이고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곳에 올려졌다가 업로드됐다가 다시 삭제되고 옥신각신이 많았어요. 또 한 번 공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을 것이고 김재원 최고가 만약에 얘기한 대로 뉘앙스대로 공개를 한다면 그 부분도 역시나 저는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이게 또 비슷한 사안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오늘 아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금 오평론가가 언급해 주신 내용은 저질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게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보다 더 심하고 강도가 높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김 최고위원이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매체 기자라는 분이 김건희 씨에게 접근해 송사를 하고 있는 사건을 도와주겠다고 접근을 한 것이다. 이분이 기자라면 그때 기사를 썼을 거 아니냐. 이거 사실상 팔아먹은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을 내놨습니다. 자, 지금 이게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인데 그러면은 박 기자님 기자시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팔아먹기 위해서 접근했다 뭐 그렇게 김재원 최고위원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상업적 유통 이런 근데 그 뭐 취재한 기자의 속내를 들어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김건희 씨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적인 인물이 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부인 후보, 윤석열 후보는 뭐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이제 없애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김건희 씨의 어떤 생각과 발언을 들었을 때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공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걸 판단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이거를 뭐 바로 보도를 하느냐 아니면은 좀 더 사실 확인을 거쳐서 보도를 하느냐 또 이런 생각도 있겠죠. 내가 속해 있는 매체의 영향력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그런 매체가 좀 보도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확인은 해봐야겠지만은 그런데 무조건 이 오랫동안 통화했고 여러 번 통화했다는 그걸 가지고
이게 마치 계획된 것처럼 정치 공작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보는 부분이 바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 부분이 계속 머리에 남는데 과연 그러면 이렇게 본인의 육성으로 본인이 직접 얘기한 그런 부분들을 보도한다고 하는 그 방송사에 방송하지 말라 가처분 신청 낸 것 이거는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를 볼 때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이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언론의 여야가 모두 이 본인들에게 자신 측에 불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 압박이다. 네. 상대 쪽에서는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여야가 서로 지금 주고받는 사안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 보일 겁니다. 똑같아 보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논란을 만들면 만들수록 국민들은 이 방송에 더 집중하게 될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런 효과가 또 있죠. 네, 더 집중하게 되고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막아서는 거야라고 하고 이게 지금 해당 매체가 이제 공중파에서 방송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근데 이게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되면 공중파가 아닌 곳으로 풀리지 않을 담보가 없어요. 네. 유튜브 다른 매체로도 공개될 수가 있거든요. 기자의 소속 매체는 다른 쪽이고 네. 요즘엔 또 유튜브 매체들도 많고. 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불편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아 이래서 막았구나 라고 하면 더 심한 또 역풍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양 진영 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기자가 뭐 한 건 아니지만 양 진영 다 굉장히 큰 중대 기로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 냈다고 하니까 일요일 방송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또 이제 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야권 얘기를 먼저 하나 다뤘어요.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 자, 그런데 여권도 악재가 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속보로 나와서 상당히 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 재판에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고 이제 이 의혹을 제보하고 폭로했다고 하는 인물.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만 사망을 해서 이게 시끄러웠는데 지금 박 기자님 사망에 대한 부검 소견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구두 소견이 나와서 경찰이 그걸 전했는데 어떤 얘기였냐면 부검을 해봤더니 시신 전반에서 이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럼 어떤 부분이 있었냐 봤더니 대동맥 박리 그리고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이게 국과수의 부검, 이 구두 소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동맥 박리와 파열 이거는 어떤 거냐면 고령이나 고혈압, 동맥경화 이런 기저질환에 의해서 발생 가능한 심장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씨가 사실 그동안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 사람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심장 비대증 현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비춰볼 때 경찰의 현재까지의 생각은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1차 소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일단은 뭐 국과수의 부검 소견은 그렇다면 이제 지병에 의한 자연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일단 1차 부검이니까 항상 부검은 또 정밀 부검 결과는 시간이 흘러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혈액이나 뭐 조직 검사나 약물, 독극물 검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최종 부검 소견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하겠다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대선판의 악재라고 말씀드린 건 이 사건이 나오자 한 사람이 이제 사망한 사건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인물들이 여럿이 이렇게 죽는가? 라는 취지의 공세를 강하게 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공세가 너무 심해지고 있는 게 권영세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데스노트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데스노트. 당내 의문사 규명위를 설치하겠다. 아, 의문사다. 이렇게 해서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근데 이게 의문사 진상규명회를 만약에 당내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수사권이 없죠. 네. 그건 무슨 말이냐. 의혹을 계속 키우겠다라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고인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청 앞에서 간접살인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런 표현도 등장했고 바로 이준석 대표는 어제 지켜보고 분노하자 이런 글을 썼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진실인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사건의 중심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과연 진실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적해도 됩니다. 근데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연관이 있다라고 끝까지 파고드는 것은
이거는 의도적으로 정치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고인의 사망이 너무 안타깝지만 과연 고인이 자신의 생명이 이렇게 이용당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네. 고인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으로 이렇게 의문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을 더 원했을까? 아니면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을 더 원했을까? 저는 지금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진짜 무엇이 진실인가? 그것을 파헤치는 것이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도리가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인을 위하고 고인의 죽음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진실로서 가져가야지 고인의 죽음을 이용하는 듯처럼 보이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역대 어떤 대선에서도 이런 위원회가 설치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 좀 그리고 유가족이 진짜 이걸 원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유가족의 동의 없이 유가족이 정당을 찾아와서 또는 유가족이 수사기관을 찾아와서 꼭 좀 알려달라고 한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정당이 미리 한 발 이렇게 앞서 나간다? 네. 이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쨌든 이 국민의힘 선대위가 선대본으로 바뀌고 또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 간의 이제 내용이 봉합이 되면서 이 주말부터 공약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한 줄 공약에 이 대안은 뭐냐, 숨은 의미는 뭐냐 이런 해석도리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좀 정책 공약으로 흘러가나 했는데 아까 김건희 씨 녹취 7시간 문제 네. 하나 또 이쪽은 지금 이제 어떤 특정 인물의 사망과 관련된 정치 공세. 자, 민주당도 네. 지금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이 있죠. 이재명 후보 어제 기자질문 받으니까 네. 선대위의 공식 입장을 참조해달라 이렇게 답변했어요. 네, 그렇게 먼저 반응을 보였고요. 어쨌든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네. 이 사안이 불거지면서 이렇게 제보자가 사망한 걸로 나오면서 민주당이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사망한 이 씨는 대남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아니라 대남 녹취 조작 의혹이라고 또 불러달라. 그러니까 대납했다라고 주장이 되는 녹취를 조작한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론에다 당부를 하기도 했는데 이 이재명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일면식이 있거나 관련 인물은 아닌 거죠? 전혀 뭐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민주당에서도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공세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알려지면서 이게 엮잖아요. 하나씩 이제 붙여지잖아요. 네. 그래서 사망한 사람들이 뭐 세 사람째가 된다라는 이런 것들 의혹과 관련해서 이걸 좀 얘기하면서 공세나 아니면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반응할까. 또 이게 악재가 돼서 지지율 상승이나 박스권을 넘어가는데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대변인단에서 계속 논평을 내고 하면서 좀 세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요. 자, 지금 악재 전쟁입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국민들의 판단과 평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자, 민주당은 어쨌든 이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다. 네. 그리고 지금 부검 소견을 보면은 이게 지병에 의한 자연사가 아니냐. 근데 지금 또 야당에서는 이게 의문사다.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이에요.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숨진 이모 씨 이외에 또 다른 이모 변호사가 있습니다. 등장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는 아마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 이제 대납 의혹에 대한 진위는 수사로 밝혀야 되겠죠. 양쪽 다 지금 맞고발을 한 상황이라고 전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건 뭐 이 수사와 또 법정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2시 39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죠.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으로 한남대교 부근 2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영동대교부터 답답하고요. 동작대교까지 차가 많습니다. 반대 잠실 방향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동작대교, 다시 반포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주춤하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는 서행하고요. 다시 양화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점점 막히는데 이 사이에 마포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로 변경 잘하시고요. 더 가서 성수대교 1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해서 주의운행 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점심시간으로 접어들면서 교통량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작업을 했었던 청주 휴게소 부근과 이후 수원, 양재 부근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계양부터 송내, 더 가서 시흥 휴게소와 조남 분기점 사이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기자와의 대화 녹취 7시간 공개 여부 문제,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주장한 인물의 사망을 둘러싼 또 여야 공방. 이야기는 2부에서 또 지금 여야 캠프 관계자들이 나오니까 치열하게 다툼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는 이거 좀 뜬금없다.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이런 발언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여권 내부 얘기잖아요. 어떻게 된 정황이에요? 그러니까 송 대표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던 사람이다. 거의 기소돼서 정치적으로 죽을 네네. 뻔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후보가 사실 민주당의 후보인데 네네. 민주당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재판을 당시 야권에서 고소 고발해서 네. 재판이 진행되고 이제 간신히 무죄로 끝나면서 살아난 건 맞는데 네. 이게 정부의 탄압인 겁니까? 사법부의 재판이?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지적이 됐어요. 네. 특히 이 그동안 계속 이제 보여왔던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의 이제 현 정부 차별화 기조가 선을 넘은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해소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봉합됐다가 다시 한번 앙금이 불거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또 한마디 했어요. 네. 뭐라고 했냐면 선거 기간이라 그렇겠지만 요즘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취까지도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것은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송영길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뭐 비판은 아니지만 네. 현재 이런 기조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비전위를 함께하면서 공동위원장을 함께하면서 광주도 가고 뭐 여러 가지 공동 행보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터져 나오면서 이 원팀 행보에 금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나 그 측근의 발언은 아니고 지금 당대표의 발언인데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총리이자 최장수 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대표죠. 네.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근데 또 관련된 인물 예를 들면 이 이낙연 전 대표 경선 캠프에 있었던 김종민 의원은 네. 송 대표는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냈는데 그렇습니다. 자, 한동안 조직 내홍은 국민의힘에서 많았어요. 네. 민주당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이게 제가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눠서 네.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이죠. 네네네. 저쪽도 내용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네네. 그래서 제가 시사평론가로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건 이게 이 대표의 발언이 과연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송 대표 발언이. 네, 민주당 지지자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우리도 대표 리스크가 있었구나. 다시금 깨닫게 되는 상황. 네네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재명 후보한테. 당내 분란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거냐면 만약에 똑같은 정당 내에서 한 번 더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앞선 정권이 현 정권이 지지율이 매우 낮을 때 네. 이렇게 확실하게 차별화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우리는 같은 정당이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여전히. 이게 이 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네. 차기 대선 주자가 못 따라잡고 있다. 네. 이게 숙제다. 네. 지적을 평론가들이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금 현재 국정 수행 지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설픈 차별화를 해서는 안 되고 네. 그 국정 수행 지지율을 강력하게 떠받고 있는 사람들 먼저 흡수하고 나가야 돼요. 중도로. 근데 지금 흡수가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송영길 대표의 취지는 네. 아무래도 이제 현 정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겠다. 중도층 내지는 중도 네. 보수층. 또는 이제 현 정권에 돌아선 사람들 네네네. 원래 지지했다가 이런 분들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전혀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탄압받을 만하니까 탄압받았겠지라고 얘기를 하거나 가장 많이 탄압받은 건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에요. 국민의힘 논평을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네네네. 그리고 지금 당내 반발도 있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플러스 요인이 안 됐습니다. 야, 여야의 순간적으로 감정이입을 되게 잘하시네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까 민주당 지지자 이렇게 생각했더니 또 국민의 입장에서도 논평을 막 쓰고 계시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얼마나 논평을 하기 쉽습니까? 가장 탄압받았던 건 국민이다. 어부질이다. 이렇게 얘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의 발언 이 과연 이재명 후보를 돕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존재감 네. 것인가 이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송영길 대표 발언에 대해서
이 송영길 대표 가끔 사고 치는 친구 아니냐. 불안한 친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도 떠오르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 자, 그런데 그 이재명 후보 입장도 관련해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송 대표가 약간 지나치신 것 같다. 약간 좀 도를 넘으신 것 같다. 이 정도로 평가를 했고요. 네. 다만 그 송 대표가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 좀 적절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정권 교체 의지가 높다. 그러니까 꼭 이제 정당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로 바뀌는 것도 정권 교체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 내에서 일각에서도 하긴 했는데. 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차별화 이렇게 얘기했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 사죄드립니다. 네. 뭐 이제 세금 문제 좀 바꾸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하면 문재인 정부가 차별화를 시도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 탄압을 받았다. 이 주장은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네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면 어제 속보가 참 많았는데 이게 또 저희 저녁에 밤에 깜짝 놀랐는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네. 돌연 일정 중단을 선언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그랬는데 이유가 뭐예요?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제일 큰 건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네. 생각보다 많이 좀 안 나오고 있다. 계속 이제 낮은 수준으로. 사실 여러 여론조사가 있지만은 네. 쭉 보면 5%가 잘 안 되고 있어요. 5% 미만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여론조사는 허경영 국민혁명당 후보보다 낮은 조사도 있더라. 네네. 물론 이게 허경영 후보가 들어간 조사도 있고 안 들어간 조사도 있는데 들어간 조사 중에 허경영 후보보다 낮은 조사가 있어서 심상정 후보가 대노를 했다. 격분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대노를 한 거예요? 뭐 여러 상황에 대해서 대노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당 내부에서는 선대위 개편이나 혁신이나 이런 걸 좀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심상정 후보가 어제 오후에 선대위의 일부 극소수 인사들에게 자신의 좀 결심을 알렸고 일정을 취소하겠다. 좀 숙고하겠다. 이런 얘기를 여영국 대표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에만 남겼고요. 핵심 참모들도 이 당 공지를 통해 뒤늦게 이 사안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기자들도 접촉하려고 하고 또 당내에서 연락을 계속했는데 전화기를 계속 꺼놓은 상태고 아직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여영국 대표가 오전에 심상정 후보 의원실로 갔었대요. 국회 의원실로 갔는데 만나지 못했고 혹시 의원실에서 소통이 되나 좀 알아봤더니 그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관측은 있지만 선대위 개편으로 또 혁신으로 정말 숙고해서 열심히 해보자 이쪽으로 결론 날지 아니면 또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후보직 사퇴까지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터지면 또 저희 방송에서는 직접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보게 되니까 이 저희 작가분들도 어젯밤에 이 속보 나오자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이 반응이었는데 이 보니까 당내에서도 연락이 안 되니 오늘 보도는 이제 칩거 이런 표현도 등장했고요. 자, 지금 이제 정의당 선대위가 보직자 총사퇴를 결의했어요. 후보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선대위가 사실은 해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선대위의 해체. 이게 뭐 당마다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는데 오평론가님 이 정의당 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순간 정의당이 이 방향타를 좀 잃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 심상정 후보의 공약 말씀드릴게요. 청년 사회 상속세, 상속제. 올해 상속증여세가 당시 2017년 기준입니다. 5조 4천억 원에 달해서 만 20세 청년들에게 나누면 1인당 1,000만 원 정도가 돌아간다. 그래서 처음부터 양육시설에서 성장한 청년들에게는 약 2천만 원의 기초예산 통장을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했었고 또 하나는 대통령 후보 자격을 35세로 낮추고 국회의원 입후보 자격은 23세 지방선거 입후보 자격도 18세로 낮추겠다. 대통령 후보 자격에 대해서는 얘기가 지금까지 나오지가 않았지만 이게 만약에 그때 실현됐더라면 예를 들면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가 아마 대선 후보 자격이 생기겠네요. 이미 대선 후보죠. 근데 이제 국회의원 입후보 자격과 지방선거 입후보 자격 피선거권은 18세로 이미 낮아졌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낮추겠다는 건 크게 국민들에게 반향을 일으킬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청년 사회 상속 제도와 같은 흔히 말하면 심상정하면 떠올릴 수 있는 공약이 2022년을 바라보면서도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청년, 뭐 노동, 여성 이런 문제들이 굵직굵직한 게 많았는데. 그래서 반려동물 범보제.
네. 근데 반려동물과 관련돼서는 모든 정당 후보들이 이미 다 내고 있고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넘어서 1500만 시대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기존의 다른 정당과 차별화해서 굉장히 좀 파격적이고 언젠간 나아가야 되지만 그 기한을 앞당기겠다라는 선두적인 이제 공약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심상정 캠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런 공약들이 잘 보이지 않았고 심상정 후보도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네. 공약은 실현성이 없다. 현실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3명의 후보는 언제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심상정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보를 포함해서 정의당 전체가 사회적 방향타 역할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런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약, 비전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여러 차례 지금 대선 도전을 해오셨는데 그동안은 당선 가능성은 차치하고 적어도 대선판에 자극적인 역할은 네. 해왔으나 이번에는 좀 방향타를 잃었다. 존재감이 너무 미미한 거 아니냐. 네. 내부적인 고민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 사안이고요. 자, 시간은 다 됐지만 짧게 지금 이 광주 붕괴 사고 말이에요. 네. 6분의 실종자 수색을 어제 재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한 분이 발견됐네요. 그렇습니다. 사고 발생한 지 사흘 만에 한 명이 발견됐는데요. 네. 사고 현장 지하 1층 계단 난간 부근에서 남성 한 명이 구조대원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사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보면 그 현장이 철선하고 콘크리트 적재물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치우는 대로 이 남성을 구조할 계획이에요. 바로 구조된 게 아니고 네. 또 이제 구조의 과정을 거치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생사 여부 확인 중 부디 생존자가 많이 나오시기를 우리는 네. 기원하고 있는데 이 후속 보도는 또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 문제 어떻게 보세요? 평론이 끝으로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안전은 결국 돈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나은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고통 분담을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벌겠다고 지금 39층 주상복합을 올리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11월 입주 예정인데 다 헐고 다시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용섭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전에 대해서 대비를 못하면요. 돈 벌려다가 네. 더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방에 들어가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다. 두 분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입뉴스 지금까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많은 의견들이 오고 있어요. 청취자 1166님 점심시간 2% 때문에 2시 이후로 넘어갔어요. 밥은 드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어폰으로 들으실 수 있잖아요. 입으로는 음식 씹으시면서 한입뉴스인데. 자, 8047님 1시까지 출근인데 점심 먹으며 함께하고 있어요. 지혜로우십니다. 자, 8463님 청취율 조사 저에게 전화 달라고 하세요. 저희가 누구에게 연락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임의로 가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은 잘 답해 주시고요. 2016님 최영일의 시사본부 매일 듣는데 참여는 처음 합니다. 어제 청취율 조사 전화 받고 최영일의 시사본부라고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틀리는 분들이 계셔서 최형일의 시사본부나 혹은 최영일의 최강 시사 이런 분들이 계셔서 최영일의 시사본부 기억해 주세요. 자, 듣고 싶은 노래 조성모의 다짐 신청하셔서 다짐 들으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시험을 볼 때라든지 퀴즈나 게임 같은 것을 할 때 답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보통 영어의 알파벳인 O나 X로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영어의 O와 X 대신에 쓸 수 있는 우리말 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O에 해당하는 것은 O의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인 동그라미나 동그라미 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X에 해당하는 것은 보통 가위에 날을 벌려놓았을 때 모양을 생각해서 가위표라고 부르곤 하지요. 그리고 가위표 외에도 가세표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가세표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가세가 가위의 방언이니까 바르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표준어로 쓰이는 가세는 건축과 관련된 용어인데요. 사각형으로 짠 뼈대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빗댄 쇠나 나무로 만든 막대를 가리킵니다. 그 모양이 바로 영어의 X자와 같다고 해서 가세표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틀렸다는 것을 나타낼 때는 가위표, 가세표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영동과 경상 남북도를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그중 강릉과 동해, 삼척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각별히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종일 많이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3도, 대전 영도, 강릉 광주 1도, 부산 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한낮에도 영하 5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아침에는 철원이 영하 18도, 서울 영하 11도, 대구 영하 9도 등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떨어지는 곳이 많겠지만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말 동안에는 추위가 잠시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 일부 지역에는 밤까지 눈이 오겠고 충청도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전라도와 제주도 산지 울릉도 독도에 최고 8cm, 제주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2도, 습도는 36%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향후 1, 2주 내에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등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으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대선 후보의 일정 전면 중단 후 칩거로 혼란에 빠진 정의당 선대위가 주요 보직자들의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요즘 아주 젊은 분들은 이 프로그램 이름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느낌표, 나는 가수다. 이 방송사의 간판 프로그램입니다. 역대급 프로그램들인데 이것들을 다 제작한 쌀집 아저씨, 스타PD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홍보소통본부장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신 김영희 본부장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정치권 얘기가 아니라 약간 연예인 보는 느낌인데 예. 워낙 이게 스타 흥행 PD시기 때문에 또 만드신 것도 다 흥행 예능 프로그램들이고요. 예, 시청자분들이 이제 다 좋아해 주셔서 과분하게도 하여튼 뭐 프로그램이 성공을 많이 한 편입니다. 예. 요즘 너무 바쁘시죠? 굉장히 바쁩니다. 네. 제가 뭐 그동안 이 TV 방송 만들면서 겪었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복잡하기도 하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감하기도 하고. 예. 야, 이 정치는 말이죠. 또 이게 진영의 호불호가 있어서 굉장히 균형을 잡고 얘기를 해도 양쪽 다 해서 욕먹는 경우가 많아요. 예, 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욕을 아주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명이 쭉쭉 늘어나고 계십니다. 네. 막 불로장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자, PD 생활보다 많이 힘드세요? 예,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거의 나는 가수와 만들 때도 사실 그 첫 방송 하기 전에 한 석 달 동안 거의 잠을 못 잤는데. 흥행군 하셨죠? 예, 지금도 아마 지금 1개월이 좀 넘었는데 앞으로 2개월, 그러니까 총 3개월 정도 그렇죠. 또 잠을 못 자고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게 예능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쌀집 아저씨의 이게 스타 PD에 뭐 아쉬운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왜 좋은 이미지를 놔두고 정치판에 가서 사서 고생하느냐 이런 아쉬워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듣고 계시죠? 네, 많습니다. 일단 여기 사실은 합류하기로 결정하기 전부터 사실은 주변에서 말리는 분도 많았고 합류하고 나서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흡 불호가 이제 확실히 극명하게 갈려서 그렇죠. 사실 그동안 방송에서 30년 동안 먹었던 욕보다 몇 줄 사이에 아마 몇 배의 그런 거를 듣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색다른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향후에 혹시 또 다시 프로그램을 만드시게 되면 이 경험이 어떻게 녹아들 것인가 궁금하기도 한데요. 자, 이번 대선이 특히나 많은 분들이 비호감 대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후보들의 이제 리스크들이 다른 때보다 많이 부각이 되는 거죠. 자, 바로 이제 어제 오늘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주장한 이모 씨가 사망을 했고요. 지금 야당이 이게 우연치고는 기이하다. 또 의문사, 간접살인 이런 또 거친 언사들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건 뭐 사실은 팩트가 아닌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이 후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이번에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셔서 사실은 그게
좀 더 팩트가 드러나야 되겠지만 사실은 후보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이 후보가 이번 경우에는 좀 운이 따라주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 이 후보 입장에선 억울할 것이다. 자, 반면에 또 야권도 악재가 있어서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공개되기 며칠 전입니다. 지지율 혼선 계속될 텐데 이게 또 야권의 악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마 야권의 악재는 계속해서 점점 더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후보 쪽에는 사실은 대장동이나 뭐 이 시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그런 본인에 관한 의혹들이 있는 반면에 그 윤석열 후보는 사실은 본인이나 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의 가족들 또 뭐 처가 문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의혹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좀 더 많은 의혹들이 터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취자분들이 뭐 난립니다. 황성희님, 쌀집 아저씨 반갑습니다. 하트 5개 뿅뿅뿅 해주고요.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주고 계신데 정치적인 얘기를 하시려니까 역시 좀 어색하시긴 해요. 임재범, 윤도현 막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윤석열 이 후보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홍보소통본부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어깨가 중차대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선거가 네거티브든 포지티브든 다 홍보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점은 감춰야 되고 강점을 부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럼 어떤 좀 이 홍보소통본부장으로서 돌파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은 30대 초반에서 사실은 30대 중반으로 올라왔거든요. 이제 올라와서 이제 박스권에 갇혔다고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상승 견인을 한 것은 사실은 그 후보 본인의 유능함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유능함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지속은 돼야 되겠지만 지지율 상승과는 이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정책 이야기라든가. 그런데 이제 그것도 계속은 해 나가야 되겠지만 사실 이제 다른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책이나 유능함은 아니고 이 소통하는 자세라든지 경청하는 자세. 이제 태도의 문제에서 태도의 문제가 이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지는 게 그 연예인들을 뭐 가수든 혹은 뭐 개그맨이든 프로그램에서 캐릭터를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해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권이긴 하지만 아까 굉장히 특수하긴 하지만 지금 이 윤석열 또는 뭐 이재명 같은 진영, 적진영 또 여기 안철수 이런 분들이 후보로 계신데 이 캐릭터를 한번 좀 분석해 주세요. 이재명은 어떤 캐릭터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이제 명석하고 영리하다. 명석하고 영리하다. 영리하고 말을 잘하고. 이제 그게 이제 보여지는 그대로를 제가 느낀 것과 다르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제 프로그램의 주인공인데 현재 그렇죠. 그래서 그 캐릭터를 좀 잘 잡아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면을 좀 보여야 되겠다. 그동안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지지 않았던 면 그런 면을 보여야 되고 그것을 후보께 말씀을 드려서 그런 태도를 오히려 좀 더 부각을 시키는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겸손함. 겸손함. 물론 자신감이 있고 추진력 있는 거 이거는 좋은데 그건 다 보여줬다. 다 보여줬다. 그래서 이 국민들은 그거는 믿어 의심치 않는 단계에 갔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겸손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 이런 모습, 그런 태도를 보여야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잘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았던 면, 이런 겸손함 같은 것을 앞으로 좀 부각하자. 경청하는 모습. 그럼
윤석열 후보는 짧게 어떤 캐릭터로 보십니까? 약간 소탈하고 네. 소탈하고 좀 이렇게 이 형님 기질이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건 스타일. 굉장한 장점이라고 보고. 근데 이제 그쪽도 제가 보면 막무가내형이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쪽도 아마 그걸 바꿔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뭐 이준석 대표하고 두 분이 손잡고 잘 나가고 계신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안철수라는 캐릭터는 좀 더 뜰까요? 어떨까요? 조금 더 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뜰 것이다. 네. 자, 이건 이제 흥행 PD로서의 캐릭터 분석을 짧게 들어봐서 한번 앞으로 유념해 보도록 하고요. 자, 요 얘기 좀 여쭤볼게요. 자, 이게 쌀집 아저씨가 불가수로 돌아왔다. 네. 그래서 나가수는 아는데 이 불가수가 뭐지 그랬더니 불만을 노래해. 나도 가수다. 이게 설 특집 이벤트라는 거예요. 네네. 오디션입니까? 오디션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대국민 공모를 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기획을 짧게 말씀드리면 쓴소리를 경청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네네. 쓴소리도 경청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말로 듣는 것은 재미가 없으니 노래를 통해서 들어보자. 그래서 본인이 국민들이 원하는 노래를 선곡을 해서 그 노래의 1절을 개사를 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녹음을 해서 녹화를 해서 저희에게 이제 응모를 하면 혼자 스마트폰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으면 되겠군요. 그럼요. 뭐 노래방에 가셔도 좋고 아니면 본인 그냥 집에서 이렇게 방에서 하셔도 좋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모를 하시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오디션이니까 1등상부터 해서 8명을 본선에 진출을 시키는데요. 이 선거법상 이 금품을 주거나 상품을 줄 수 없는 제약이 있어서 그러네요. 1등상으로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 1회 동행권을 저희가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등 하신 분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한 번은 뭐 식사를 하러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 집으로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같이 가실 수도 있고 어떤 모임에 초대를 할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캠핑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재명 후보를 이제 한 번 쓸 수 있는 거군요. 한 번 쓸 수 있는 거죠. 좋네요. 자, 이게 뭐 금품은 아니지만 이런 이제 상품을 준비하셨는데 반응 어때요? 지금 아직 3일째 모집이 안 끝난 거죠? 3일째고요. 다음 주 일요일 날까지 모집을 하니까 아마 그때쯤 되면 아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누구나 보내면 된다. 지금 저희 당 국회의원들도 18분이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개사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젊은 층도 많이 들어옵니까? 많이 들어옵니다. 랩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랩을 하는 친구들. 그리고 뭐 댄스곡도 있고 친구들끼리 서너 명이 모여서 하기도 하고. 팀으로도 하고. 그렇죠. 요즘에 아주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이런 것도 인기가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게 요즘 특히 젊은이들 흥이 많아서 이게 놀 수 있는 장을 깔아주면 놀지 말라도 들어와서 노시거든요. 이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를 좀 누렸고요. 이게 푸시하는 게 아니라 풀을 해야 되는데 이번 거는 이제 풀을 하는 효과가 있다. 아니 근데 저는 저희 제작진하고 얘기하다가 이게 나가수가 그냥 몇 년 전 프로그램인 줄 알았더니 시간이 꽤 됐더라고요. 10년, 11년 전이죠. 넘었죠. 그래서 지금 MZ세대들은 나가수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이 MZ세대 2030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특별히 좀 배려하는 점이 있습니까? 청년층? 저희는 사실은 이 홍보 전략이 아까 말씀을 이제 물어보셨지만 사실은 2030과 이 3040의 여성 중도 이런 데 타겟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전략도 거기에 사실은 집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불가수도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짧은 쇼츠 영상을 만든다든지 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계속 짧은 영상으로
계속 그 유튜브나 이런 그 플랫폼을 통해서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하여튼 집중적인 전략입니다. 그런 게 하나 터지면 100마디 말보다 효과가 있을 때가 있죠. 저번에 그 탈모 공약 같은 거는 아주 화제가 그냥 됐습니다. 뭐 화제가 되면서 막 젊은이들 놀지 말라고 해도 들어와서 놀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2년의 선거 키워드는 밈이다. 밈. 네네. 또 우리말로는 짤 뭐 이렇게도 많이 부르는데. 네네.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그걸 하고 있고 네네. 또 이제 지금 추진하시는 거고 윤석열 후보의 쇼츠 공약 영상도 있어요. 네네. 그럼 이 두 어쨌든 이 유력 후보 여야 간에 네네. 어떻게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재명의 밈, 쇼츠 주로 어떤 걸 보여주실 거예요? 저 윤석열 후보 측은 사실은 이제 파트너십이 좀 있어서 이준석과 원희룡, 윤석열 이 세 분이 맞아 그렇더라고요. 세 분이 나와서 이제 이걸 만드는 그래서 좀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사실은 후보에 집중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후보 외에는 잘 안 보이는 그런 제한된 측면이 있어서 다른 젊은이들이나 이 국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이제 홀로 출연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약이 좀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가수를 보면 솔로 가수도 있고 밴드도 있고 그런데 솔로 가수인데 조금 어울림을 이제 앞으로 만들겠다. 콜라보를 알겠습니다. 좀 해야죠. 자, 이재명 후보가 예비 공보물을 지금 이 영상으로 대체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종이 전단지는 사라집니까? 일단 예비 공보문에서는 종이 전단지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 전략은 우리 홍보 캠프는 이제 환경 캠프, 녹색 캠프를 이제 지향을 해서 일단은 유세차도 사실 본선거에 들어가면 그 수소차, 전기차로 대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본선에 있는 그 각 집으로 배달되는 선거 홍보물 있잖아요. 있죠. 그것도 사실은 재생 종이를 좀 활용하고 그 법적으로 보내는 거니까. 그 잉크도 친환경 잉크를 사용해서 근데 그게 좀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죠. 많이 들어도 사실은 저희는 그걸 해야 되겠다. 할 거다. 자, 보내는 종이, 잉크 다 친환경으로 하고 가급적 영상으로 대체하겠다. 그것도 사실은 2030들이 좋아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간이 아쉽네요.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쌀집 아저씨 김영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홍보소통 본부장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시즌2. 자,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장 장혜찬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혜찬입니다. 장 평론가님은 오늘 투지가 오늘 전투복을 입고 오셨다. 네, 이제 전쟁이기 때문에 전투복을 착용하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선대본 유니폼인 거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국민의힘 선대위에 청년본부가 굉장히 핵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짤방도 하고 그렇죠. 잘 나온 것 같아서. 그리고 그중에 또 본부장이잖아요. 선대본 회의에도 이 면접을 통해서 공개로 모집된 청년 보좌들이 참석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 국민의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인 것 같아요. 아니 지난주 내홍이 봉합된 이후에 뭔가 많이 달라진 느낌이에요. 으쌰으쌰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또 이제 뭐 장점 단점도 공존할 수 있는데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죠. 두 분이 꼽으신 주제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현근택 대변인 국민의힘 김건희 통화 언론 겁박 이렇게 잡으셨고, 장혜찬 본부장 이재명 의혹 제보자 간접살인. 야, 이거 일부에 저희 그냥 이게 대선판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 또 했었는데 이게 각각 나왔습니다.
오늘 방송은 불꽃이 튈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의견 많이 주세요. 제가 좀 중간에서 잘 균형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당부터 가보죠. 장희찬 본부장이 꼽은 키워드 이재명 후보 의혹 제보자 사망.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이거 간접살인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어떻든 이게 뭐 본인의 선택에 한 것이든지 아니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강요된 죽음이다. 그래서 간접살인이다. 3분의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도 아니고요. 아니 3분의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래도 대통령 되겠다. 이게 자격이 있는가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김기현 원내대표 말처럼 이게 후보직 사퇴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키워드로 고르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일단 만약 정말 이재명 후보가 이 사건에 대장동 게이트라던가 그와 연관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련이었고 떳떳하다면 그래도 이 본인과 연관된 특히나 앞선 두 분 같은 경우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소속이었잖아요. 본부장, 팀장. 이분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했을 때 저 같으면 장례식장 찾아가고 조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추모의 마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반응 좀 경악스러웠습니다. 어쨌든 뭐 명복을 빕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앞에 어쨌든 뭐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다는 걸 전 태어나서 처음 알아서 너무나 깜짝 놀랐고요. 네. 이번에도 비슷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공통된 사실은 대장동 게이트와의 연관성입니다. 네. 유한기 전 본부장이나 김문기 전 처장 그리고 이번에 돌아가신 이병철 씨 같은 경우도 이 변호사비 대납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대장동 게이트와 다 연관된 그 자금이 변호사비로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핵심적인 의혹과 그 녹취록을 폭로한 제보자이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내가 수사 대상이 되어서 어떤 여러 가지 무거운 혐의를 떠안게 됐을 때 심지어 압박을 느껴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보자나 폭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가 아니냐 야당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사실규명이나 진실관계 뭐 부검 결과가 나왔다고는 합니다만 쭉 살펴봐야겠지만 중요한 건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이 참 어떤 말로 하면 계속 돌아가시고 있다.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인 책임 이전에 저는 도의적인 책임을 좀 지고 지금이라도 적어도 그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우리 아들 모른다고 말할 수 있냐고 오열했던 김문기 전 처장의 어머님 같은 분들은 좀 찾아뵙고 사과하고 하는 그런 상식적인 행보를 보이고 나서 뭐 대선 레이스를 다시 뛰시든 뭘 하시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의적, 상식적 뭐 입장 표명, 사과 책임이 필요하다. 자, 아까 이제 의문사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극단적 선택 정황 없다. 타살은 아니다. 지금 현재 1차 소견은 이래요.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 국가수의 이제 구두 소견입니다. 정밀 결과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요. 이 소견에 대해서 양당 입장이 있을 텐데 지금 먼저 우리 장 특보 얘기해 주셨, 본부장 얘기해 주셨으니까 현 대변인님 말씀해 주시죠. 뭐 이 건은 사실은 뭐 대장동과 관련 없고요. 이제 별개의 건입니다. 예전에 이제 수사 받을 때 변호사비 대납 관련인데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네. 서로 뭐냐면 이분이 오히려 통화했던 상대방 최모 씨가 검찰에 가서 진술도 했고 사전에 어쨌든 한 20억 정도 받기로 해서 10억 정도 깎아주면 1억 정도 받기로 한 거다. 이런 얘기를 서로 했다는 거잖아요. 다른 수임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히려 사건 자체가 오히려 저희들은 조작됐다고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돌아가신 원인이잖아요. 네네. 저희들도 뭐 돌아가신 건 당연히 뭐 그분 참 가족이나 뭐 애들도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 안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거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거든요. 자세가.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아직 사인이 정확히 안 나왔다. 그러니까 좀 단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는 간접 살인이라 그러고 무슨 뭐 당에서도 무슨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만든다 그러고 김진태 전 의원은 타살 혐의가 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전용욱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자살 당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마치 이제 이재명 후보 뭔가 비리가 문제 있는데 그거를 묻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영화에나 나올 법한 스토리긴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죠. 어떤 원인으로 했냐.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윤석열 후보 홍준표 의원이 그랬어요. 윤석열 후보 적폐 수사할 때 5번 돌아가셨다. 그럼 윤석열 후보가 간접살인한 겁니까? 그분들 돌아가신데 장례식에 찾아갔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도시공사에 있던 유 본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뭐 개인적인 어떤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뭐 문제나 영장 청구 이런 거 앞두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굳이 얘기하지 않는 거는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쨌든 수사를 받고 있었다 굳이 얘기 안 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걸 자꾸 이재명 후보가 뭐 지금 어느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심장마비에 의한 뭐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 물론 1차 소견이지만 그럼 우리가 뭐 심장마비를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뭐 일으키게 조종했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치적 공방하지 마시고 일단 돌아가신 분의 명복은 빌어드리고 이 사망 원인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저는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장희찬 본부장께서 아까 국민의힘에서 이 세 분의 사망, 이번 이 이모 씨의 경우에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청취자분들은 이게 공직선거법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제기 아니냐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대장동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오늘 아침에 저희 선대본 원내 지도부 연석회의에서 김재원 클린 선거 전략본부장께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 결국 이 녹취록의 핵심 내용은 굉장히 몸값이 비싼 변호사에게 실제로 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치적 생명, 입지가 걸려있는 재판을 맡겼는데 그게 상식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낮은 너무 저렴한 박앤세일 변호사 수임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대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변호사들의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전관 출신이나 경력이 오래된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중요한 재판일수록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기도 하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모 회사의 주식이나 또는 다른 현금 등의 방법으로 또 일부는 경기도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의 자문 변호사, 고문 변호사로 있으면서 사건을 많이 가져갔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화천대유를 통해서 거액의 비자금을 만든 김만배의 주머니에서 이 대납을 위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대장동 화천대유 게이트와 이것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오늘 김재원 본부장이 주장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전혀 동떨어진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엄청난 부동산 사업에서 막대한 이권을 챙긴 일당이 그것을 이 친 이재명 기업과 결탁해서 뭐 변호사들에게도 나눠주고 여기도 나눠주고 저기도 나눠주는 과정에서 변호사 대납 의혹도 터졌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증거가 되는 녹취록을 공개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 주변의 인물들이 지금 언론 취재에 응하는 걸 보면 유한기 전 본부장이나 김문기 전 처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이모 씨가 극도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지난달에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글까지 본인의 SNS에 올렸잖아요. 그게 그만큼 위협을 느끼고 무섭기 때문에 그런 글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평범한 상황에서는 그런 글을 올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게이트,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관련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 등 그러나 정작 많은 국민들이 몸통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꼬리를 자르고 지금 그분의 비서실장, 부실장 같은 경우는 선거 스케줄 바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도 3번이나 거부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평범한 제보자이자 양심 있는 시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공포와 압박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 것만으로도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질 이유가 크다고 봅니다. 자, 양쪽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잠깐 들었는데 간극이 큰 게 아까 민주당 쪽은 이게 의혹은 조작된 것이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장 본부장은 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 20억에 이제 뭐 수십억에 결국은 이제 수임료는 지급이 됐을 텐데 대장동 비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간극이 커요. 자, 현 대변인 말씀하세요. 20억 지급된 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돌아가신 분하고 그 최모 씨 소개했다는 분은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시민단체 서로 이제 아는 사이였고 그 최모 씨 지인 그 간장 사업을 하는 분이 또 다른 뭐 사건이 있다 이러면서 결국 여러 번 이제 이모 씨랑 최모 씨랑 통화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모 씨랑 최모 씨가 이제 이태영 변호사 찾아가서 얘기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모 씨가 이제 이태영 변호사랑 이제 통화한 것도 있는데, 이 이모 씨는 계속 본인 처음에는 이제 간장이 사업하는 분 뭐 사건을 맡길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한테 뭐 3억을 받았느냐, 뭐 주식으로 받았느냐 그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어찌 보면 유도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태영 변호사나 최모 씨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팩트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녹취한 걸 가지고 시민단체 제보하고 고소를 했잖아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녹취를 여러 번 한 거거든요. 최모 씨랑도 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랑도 하고 3자 간에도 하고 이거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 변호사가 뭔가 이 변호사 대납을 받았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그거를 제보할까 고소하려고 한 거잖아요. 실제로 고소까지 이루어졌고 네. 민주당 경선 과정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분도 민주당 관에 있던 분이니까. 근데 결국은 고발을 했으면 저희들도 대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고라든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나서서 녹취를 여러 번 했고 그다음에 그게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네. 그럼 저희들이 고발까지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음해를 당한 입장이다. 그럼 당연히 네. 고발을 할 수밖에 대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만약에 압박을 받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자초한 면도 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렇게 녹취를 시도 안 하고 그거를 제보해서 고발하게끔 안 했으면 이런 물에 안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민주당의 어떤 압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어쨌든 경선 과정에도 그랬고 지금 본선 과정에도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지금 말씀이 자꾸 이 돈이 뭐 대장동에서 나왔다 그러는데요. 대장동에 돈 받은 사람 거의 나왔습니다. 50억 클럽. 50억 100억 받은 사람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이 돈을 쫓아가야 되는데 다른 걸 하고 있다. 정진상 실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수사를 받으면 수사를 받겠죠. 문제가 네, 있으면 네.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돈을 줬다는 사람이나 지금 김만배나 아니면 정영학 이런 분들이 다 돈 줬다는 건 다 본인들이 불고 있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불었겠죠. 아직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없는 걸 자꾸 있다고 할 필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정진상 실장 얘기 지금 부실장이죠. 이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부실장, 성남시에서는 전 정책실장인데 해촉 주장을 했어요. 해촉 주장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선대위 같은 경우는 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떠들썩하게 네. 홍보를 네. 했거든요. 단 한 번에 어떤 언행 실수나 부주의한 행동이 있더라도 이 선대위에서 해촉한다. 그래서 나가라. 얼마 전에 그 이재명 후보 카톡이 화제가 됐죠. 네네. 지지자분들 소위 얼평했다고 약간 속된 말로 찝쩍거렸다고. 그분 바로 해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지자분들의 얼굴에 대해서 외모 평가를 한 사람보다 네.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되어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 훨씬 더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보통은 소환 조사 대상되고 수사 대상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민망하고 미안해서라도 일단 직을 내려놓고 수사 상황 정리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정치권에서는. 뭐 결백을 증명하고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정진상 부실장 같은 경우는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목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압수수색 당하기 직전에 8번이나 통화를 했는데 그중에 7번은 정진상 부실장이 먼저 걸었어요. 네. 그리고 통화 기록을 안 남기기 위해서 페이스 앱이라는 이 영상 통화를 사용하는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쓰면서 뭔가를 자꾸 은폐하고 감추려고 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 증거 조작이나 은폐 정황만 봐도 지금 당장 소환 조사 시기 조율이 아니라 강제 수사로 전환해서 네. 피의자 신분으로 신병을 확보해야 될 상황인데 전 대한민국 검찰, 김호수 총장의 검찰, 박범계 장관의 검찰이 이렇게 범죄 혐의자들에게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곳인지 몰랐습니다. 네. 선거 바쁘다고 하면 3번이나 소환 조사 안 해도 되면 앞으로 검찰이 조사받으러 오라 할 때 어느 관련자들이 순순히 가겠습니까? 다 먹고 사는 거 바쁘니까 안 가겠다고 하죠. 김용 총괄 본부장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부본부장이죠. 이런 이재명 후보조차도 정진상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다라고 인정했던 그리고 그 당시 성남시의 실장으로서 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긴밀하게 소통한 사이였던 결정적으로 압수수색 직전에 수차례 통화를 했던 정진상 전 부실장이 아직까지 단 한 차례의 수사도 받지 않았다는 것. 결국 검찰이 이 정권 눈치 보면서 이재명 후보 봐주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검찰 수사부터 성실하게 받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양측의 주장이 팽팽합니다. 시간이 절반이 좀 넘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 그러시죠.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요. 그래요. 넘어가시죠. 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두 번째 주제는 또 마침 현근택 대변인이 뽑아주신 키워드이기 때문에 자, 김건희 씨 7시간 녹음 국민의힘이 언론 겁박하는 것이다 하는 이제 내용인데 자, 먼저 오디오로 관련 사안 듣고 이야기 나누죠. 첫 통화도 꽤 잘 됐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 이후로 이제 뭐 특별하게 그 통화 내용을 보도하지는 않았어요. 보도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김건희 씨하고 계속 전화를 주고받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기자가 할 때도 있고 김건희 씨가 기자에게 전화를 할 때도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 차례 한 20차례 정도 몇 차례 정도 통화한 그 전체 이제 분량이 한 7시간에 이른다는 거고요.
김건희 씨 가족이 그 평생 동안 이 송사를 벌이고 있는 정모 씨에 대해서 네. 뭐 그 사건과 관련해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취재가 아니고 뭐 그런 것으로 저는 그 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이제 그에 대해서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으로 알고 뭐 이제 그 속편하게 이야기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한 20차례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동영상 촬영해서 나중에 제3자에게 넘겨줘서 그 제3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 유통시키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요, 이게. 네, 아니, 격한 비판까지 끝에 나왔는데 두 사람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처음에는 오마이뉴스의 구영식 기자 목소리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인터뷰 목소리입니다. 자, 현 대변인, 왜 언론 겁박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마 그 기자는 뭐 고발한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언론사 이제 방송하겠다는 언론사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한다는 보고가 있잖아요. 오늘 냈다고 이게 지금 하더군요. 김재원 최고위는 뭐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 그러는데 일단 취재 상대방은 대선 후보. 작년 8월부터 한 6개월 정도 됐다는 거잖아요. 네. 작년 8월 정도부터는 이미 이제 당에 후보해서 대선 그렇죠. 후보를 뛰고 네. 있는 사람의 부인이죠. 그다음에 이 녹취를 한 이 언론사 기자도 본인이 기자라는 걸 밝혔단 말이죠. 네. 그럼 대선 후보 부인과 기자 사이의 대화가 남녀 사이에 몰래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 사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전혀 다른 문제죠. 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법적으로도 다른 사람끼리의 통화를 녹음하는 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에요. 예. 근데 당사자끼리 녹음하는 거는 전혀 법 위반이 아닙니다. 네. 더구나 그다음 그러니까 녹음하는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보도하는 것 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쟁점이잖아요. 네. 근데 뭐 저희들도 그렇지만 기자라고 밝히고 통화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 녹음하겠구나. 그리고 이게 보도되겠구나. 그래서 이 부분 보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한은 오프 더 레코드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는 그거조차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쓰는 그렇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 뭐 여의도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게 보도가 안 될 거다. 저희들은 그래서 술 마시다가도 이거 혹시 핸드폰을 기자가 올려놓으면 녹취하나? 이렇게 100% 녹취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 부인이 기자라고 밝힌 사람과 녹음 통화를 지금 20차례 정도 해서 7시간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불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라서 뭐 고발을 했으니까 법 수사하겠죠. 가처분 신청해도 제가 보기에는 뭐 기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장 본부장님 전반적인 좀 반론을 펴시죠. 이게 진짜 어처구니 없는 정치 공작이자 악질적인 네거티브라고 당연히 전제를 하고요. 정치 공작, 악질적인 네거티브다. 오늘 보니까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했던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에서도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네네.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네네네. 열린공감TV의 주장에 의하면 유튜브 채널들끼리 이번에 이 녹취록을 이 MBC에 제공했다고 하는 뭐 유튜브 또 다른 기자 이모 기자로부터 네. 처음에 이 김건희 대표와 전화 통화했을 때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때 이 이모 기자가 내가 김건희 대표 편인 척해서 여러 가지 약점들을 뭐 파헤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열린공감TV 측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작전을 짰다는 거죠. 네네. 이게 정상적인 취재입니까? 대한민국 기자들 이거 정상적인 취재라고 말하면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뭔가 저 사람에게부터 신뢰를 사서 이 좀 불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 사적인 대화 가운데서 녹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편인 척하겠다. 그리고 그 같은 모의를 사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장 반대적인 입장에서 가짜뉴스를 쏟아내는 열린공감TV라는 매체와 함께 모의하고 작당을 했다. 네. 이거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열린공감TV에서 오늘 스스로 시인하듯 입장문을 낸 겁니다. 네. 근데 열린공감TV의 불만은 무엇이냐? 이거 자기들이랑 작당한 건데 자기들한테 먼저 안 주고 공중파 준다는 거예요. 네. 이 과정에서 지금 뭐 아주 지저분한 이권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사적인 친분 관계를 내세우면서 알고 보니 작당이고 모의였지만 대화를 나누는 것과 정식으로 나는 기자고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취재하는 것 다릅니다. 분명히 엄연하게. 저도 하루에 수십 통씩 기자분들과 통화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건 정말 이 중상모략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MBC 같은 경우는 이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한 파일을 입수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급 반등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모르겠습니다. MBC가 왜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부랴부랴 불을 끄기 위해서 타이밍까지 고도하게 맞춰서 이런 걸 보도한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불리한 대목, 제일 자극적인 대목만 예를 들면 만약에 잘라서 편집 보도를 한다면 그 자체가 또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녹취록에 대해서 MBC가 그대로 틀 생각이라면 물론 저희가 이거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고 선관위 유권 해석도 기다릴 겁니다만 이재명 후보 가족 간의 욕설 통화 녹취록도 똑같은 분량으로 MBC에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틀어주십시오. 그 정도의 공정성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 현 대변인이 반론 듣겠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방송에서 듣기는 아마 MBC 측에서 김건희 씨한테 반론권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대응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뭐 형수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뭐 답변이 없었다고 알고 있고 형수 욕설 문제하고 이건 관계 없는 얘기죠. 답변이 별개의 문제고요. 지금 이제 불법이라 그러는데 뭐가 불법이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사자 간에 녹음하는 거는 전혀 불법이 아니에요. 특히나 기자인 경우 눈에 말씀드리지만 대선 후보 부인과 기자 간의 기자력을 밝힌 입장에서 그 대화가 공개 안 될 거다 아니면 사적인 대화라고 생각하는 이분들이 서로 관계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더구나 이 매체는 계속 윤석열 후보 쪽을 비판해온 매체입니다. 맞잖아요. 뭐뭐 소리라는 데가 계속 윤석열을 비판하는 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밖에 없다. 그걸 가지고 또 공개 여부도요. 기자라고 밝히면 공개는 제가 보기에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보기에 지금 고발하고 지금 가처분 신청하고 이거야말로 제가 보기에 언론 탄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편성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을 공개하고 나머지는 뭐 전부 공개한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7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방송이 언론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편성을 하고 필요하면 뭐 전부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7시간 전부 방송. 그거는 제가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채널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거냐 말 거냐. 이거 뭐 당장 오늘 내일 모레까지 결정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개가 된다면 일요일 이후에 어떤 파장이냐. 양쪽 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대응을 하실 텐데 자, 이 통화 내용이 공개된다고 전제하면 만약에 지상파가 못 틀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풀리겠죠? 이게 아마 그 뭐 서울의 그 기자 측 얘기 들어보면 본인들은 이제 약간 매체가 작고 이러니까 여러 군데 이제 MBC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매체. 뭐 좀 큰 매체 이런데 어디다 여기 했다는 건데 그거는 뭐 편성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흘러나온 얘기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 문재인 정부의 얘기도 있지만 조국 장관 수사나 정대택 씨, 이게 재판 오래 했던 정모 씨가 정대택 씨인데, 그다음에 옛날에 뭐 동거 의혹이 있다는 양모 검사 얘기나 뭐 이 지금 줄리 목격했다는 양모 회장이나 이런 분들 얘기 다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뭐 그분들이 하는 얘기니까 제가 보기에 어떤 내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자, 대응 방안도 생각해 두고 계세요? 일단 저는 상식적인 법원과 선관위라면 당연히 이 공개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릴 거라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게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같은 논란 그리고 뭐 열린공감 TV라는 매체와 이 녹취록 공개를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 건을 가지고 싸우게 된 MBC 참 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부끄러운 줄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어떤 내용일지 저희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제 7시간 대화 나눠도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데 몇 달에 걸쳐서 짧은 대화의 조각들을 맞춰보니까 총 한 6시간, 7시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뭐 그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뭐 어떤 말들을 아무리 MBC에서 악의적으로 편집한다고 한들 이 국민들이 뭐 판단하는데 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문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 한 1분도 안 남았는데 장 본부장님 궁금해서 제가 어제 SNS를 막 보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나와서 KBS 이슈로 얘기를 하세요. 사극 제작을 의무화하라. 그리고 또 국제뉴스를 30% 편성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은 제가 KBS에서 이런 말 드리기 죄송한데 수신료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잘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장 본부장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족하죠. 이 수신료의 가치를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이 민영 방송에서 볼 수 없는 고유의 컨텐츠들, 또 국제뉴스에 대한 폭넓은 시각이라든가, 또 명맥이 끊기고 있는 사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편성권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가야만 국민들이 KBS를 더 아끼고 수신료를 기꺼이 내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아주 애정어린 질책이라 생각해 주시고 KBS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게요.
사실 사극이 만약에 이게 뭐 장사가 되거나 흥행이 되면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강원. 그렇죠. 그다음에 자꾸 뭐 국제뉴스를 몇 프로 하라 이런 건 편성권 침해입니다. 저희는 어려운 거라서 제가 보기에 위험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시청률 떨어진다고 교육방송 다 없애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자, 근데 뭐 사극을 만들어라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너무 이렇게 정리하죠. 제 생각에 다음 주가 또 팽팽할 것 같네요. 걱정이지만 저희는 계속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근택 대변인, 국민의힘 선대본의 장희찬 청년본부장과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잘 듣고 계시다 답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에게 깜짝 선물로 이번 주는 편의점 상품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추가로 5분께는 제가 친필 사인한 신간을 개별 발송해드립니다. 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머플러를 두른 남자가 스튜디오에 들어섭니다. 경제본부의 스토리텔러 서영민 기자예요.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머플러 찾으셨군요. 네. 지난주에 안 하고 오셨는데. 그날만 깜빡했습니다. 네. 새로 사신 건 아니죠? 네. 늘 보던 그건데. 자, 이게 오늘은 일본 경제라고요? 네. 일본 안에서부터 계속 경고음이 나옵니다. 일본 내부에서? 얼마 전에도 사실은 일본의 석학이 한국이 일본을 이겼다 이런 얘기 했다고 소개 한번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부자들이 일본을 떠난다. 부자들이 자기 자산을 해외로 다 옮겨놓고 자기도 떠난다. 이런 종류의 기사를 비롯해서 일본 경제에 대한 우려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도 어떻게 굴러가는 게 잘 굴러가는 경제인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가져와봤습니다. 지금 시사본부를 일본에서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목해 주십시오. 2022 일본 경제 대전망. 자, 서영민 기자가. 자, 요즘 들어서 부쩍 일본이 경제 걱정을 이렇게 내놓는 이유가 있을 텐데 뭡니까? 일단 보니까 성장률도 지난해가 1.7밖에 안 돼요. 그 전에 마이너스 4.8이었거든요. 코로나 와중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2020년에 마이너스 찍었지만 작년 1분기, 2분기쯤에 이미 그건 극복했고 작년에 한 4% 가까운 성장을 하면서 결국 2년 통틀어 보면 한 2% 정도는 성장을 하는 게 아니냐. 괜찮았거든요. 근데 일본은 2년을 통틀어 봐도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을 못했습니다. 이전 수준의 한 97% 정도 될까요? 굉장히 좀 회복의 속도도 더디고 다른 나라들 지금 다 인플레 걱정하는데 일본은 물가 상승률이 0.6밖에 안 됩니다. 거꾸로네요. 네, 미국은 오늘 7이라고 그랬죠. 유럽도 4가 넘고 우리나라도 3이 넘는데. 참, 일본이 지표가 특히 거시경제 지표가 환율도 특이하게 안 좋다. 환율도 어때요? 115엔이었습니다. 어제. 오늘은 114 내려왔는데. 원엔 환율이. N 달러 환율이. N 달러 환율이. N 달러가 115엔. N 저죠. N저. 115엔이면 그 자체가 최근 5년 최저치입니다. 저평가돼 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환율 봐도 일본 여행 생각하시는 분들은 1,000원 넘던데 원엔 환율 보면 지금 그게 한 1,030원, 40원쯤 되거든요. 이게 낮은 게 아닌데 그렇게 N 저라고 그러냐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명목 환율 말고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구매력이나 교육 조건, 물가 같은 걸 반영해서 국제결제은행에서 그 통계를 내는 걸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 숫자가 67.79라는 숫자인데 N의 그 실질 실효 환율이 이게 최근 50년 최저치입니다. 70년대 수준이에요. 이 말은 그만큼 일본 경제가 N저가 굉장히 심하다. 통용되는 것마다 실효 가치는 훨씬 낮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물가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낮은 것이 혹시
이 뭔가 좀 징후적인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게 아니냐. 시그널이 아니냐. 네. 물가 수준이 그렇게 사실 우리가 일본 여행 가보면 가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네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물가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 좋아하는 분들은요. 여행 가면 너무 좋아하세요. 점점점 더 좋아하시죠. 네. 네. 이렇게 일본하고 사이가 나빠지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관광객이 많이 늘었고. 코로나 전에 뭐 일본 네. 온천 여행은 너무 값싸서 맞습니다. 당일로도 갔다 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뭐 환율 자체만의 문제도 아니고 거기 현지에서 써보면 느끼죠. 야, 일본 잃어버린 20년 이 얘기가 네네. 21세기 들어서 나왔는데 네. 지금 이제 2020년대를 또 넘어가면서 30년, 40년 이제는 뭔가 시그널이 여기 담겨 있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게 다른 나라랑 좀 달라서 특이하긴 한데 네.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인플레가 반짝한다 그러더니 장기화된다 네. 걱정인데 그러는데 물가가 낮거나 네. 안정적인 게 꼭 나쁜 것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만약에 세계화에 좋은 작용으로 네. 뭐 물건의 가격을 낮출 수 있어서 아니면 아마존 같은 기업이 나와서 물건의 가격이 낮지 않으면 팔리지 않게 만들어서 유통혁명이 일어난다든가. 네. 유통혁명 때문에 소비자에게 좋은 것이라면 시장의 역할에 의해서 이렇게 좋아진 것이라면 나쁠 게 없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그 나라 경제가 침체돼 있다. 침체 때문에 이렇게 됐다. 발전하지 않아서 점점 실질 임금도 늘지 않고 그 나라의 발전이 없고 다른 나라보다 점점점 뒤처지는 것이 환율이라는 지표를 통해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완전 다른 문제죠. 니혼 게이자이. 일본 최고의 신문사가 그렇게 봅니다. 경제신문사가. 실질 임금이 일본 정체돼 있는데 이게 제조업의 생산성 상승 속도가 낮아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임금 상승률도 낮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실질 환율을 하락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산업과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제품의 가격이 10년째 오르지 않았다. 그럼 인건비 상승도 없다. 이럴 수밖에 없는데. 자, 아까 엔저 얘기해 주시면서 엔이 저평가돼 있다. 그런데 일본도 또 우리나라와 때로 경쟁하는 수출 국가니까 그럼 이 수출하는 입장에서 뭐 이 무약상사나 제조업체, 수출 제조업체들은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 그 플라자 합의를 일본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유도 갑자기 N고를 만들어서 수출하기 어려워지니까 그랬던 것이고 아베노믹스도 그래서 N저를 만들어서 수출 잘 되게 하자. 실제로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일본 대기업이 수익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본 열도 안에 그 수익이 남질 않습니다. 이게 좀 메커니즘이 많이 바뀐 건데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뭐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일본의 생산 기지가 다 해외로 나갔습니다. 원래 한 30% 후반대던 제조업 비율이 지금은 일본 안에 20% 정도밖에 안 돼요. 심각하네요. 네, 그 자체로 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는데 기업들이 돈을 가지고 들어오질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엔화가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오늘보다 내일 엔화가 더 쌀 건데 그러면 내가 왜 이 돈을 일본에 갖고 가서 일본 은행에 저금해야 되지? 나 달러로 가지고 있거나 한국의 원화로 가지고 있거나 여기 부동산에 살래. 기업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국내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됐을 때 이런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게다가 또 수입 물가는 또 공급망 문제 때문에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니까 점점 올라서 우리나라 작년 수입 물가가 한 17, 8% 올랐다 그러죠. 어제 발표한 게. 일본은 4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꽤 있네요. 원자재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방향으로 예전에 바랬던 엔저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점점 줄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청취자 2502님, 이 서영민 기자의 팬이신 것 같습니다. 늘 그렇지만 서영민 기자님이 뽑은 오늘의 주제도 흥미롭네요. 지금 일본의 모습을 보면 뭔가 알 수 없는 기분이에요. 살짝 고소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이 좀 느끼는 양가적 감정인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일본 경제 악순환을 상징하는 지표, 아까 환율 그리고 물가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에게 당장 우리에게 좋은 얘기만은 아니라면서요. 당연히 그렇죠. 일본 얘기를 하면 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미래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저출산이 심화되면 그 성장이 좀 내려가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반도체 잘 나가고 뭐 LG화학 배터리 잘 나가지만 주력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중국에게 뭐 추월당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걱정을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렇고
당장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게 될 수 있다는 다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어제 세계은행이 세계 성장 전망을 발표했는데 네. 원래 전망보다 뭐 확 줄였습니다. 0.2%포인트 줄여서 4.1. 4.1. 네. 그리고 줄였고 일본은 조금 높였는데 미국이나 유로존 네. 이쪽 확 떨어뜨렸습니다. 전망치를. 오미크론 때문이기도 하고 네. 공급망 때문이기도 하고 근데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 우린 수출해서 성장률 높은 나라인데 네. 우리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장 올해 우리 경제가 주변에 중국, 일본,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 안 좋으면 우리도 같이 안 좋다는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다. 네. 야, 그래요. 국제은행, 세계은행의 네. 올해 성장률 전망치. 네. 세계 평균은 4.1이다. 네, 세계 평균 4.1이고 우리나라는 따로 발표는 안 해줬어요. 네네네. 아주 주요국들만 발표를 했는데, 네. 근데 일단 오미크론 때문에 어쩌면 3.4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만약에 오미크론이 아주 좀 심각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알겠습니다. 근데 그건 지켜봐야 하는 문제겠죠. 야, 걱정입니다. 일본이 안 되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네.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서영민 기자, 경제본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취자 1918님, 일본의 경제 상황을 보면서 즐기기보다는 반면교사로